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회 공공부문의 사회가치 포럼 소티의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오영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통신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트는 그 소셜밸류 라운드 테이블의 약자로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가치 콘텐츠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올해는 소트를 총 3회로 예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제1회 소트는 지난 7월에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그 과제를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제2회 소트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가치 경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의 추진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사회가치 경영과 ESG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모든 공공기관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2회 소트는 코로나 확산 방지 그리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포럼 자료집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포럼 진행 중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토론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와 ESG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외 ESG 사회적 가치 현황 발제를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ESG 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 과정의 현황과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발제를 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님을 모시고 국내외 ESG 사회적 가치 관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잘 나오나요? 네. 임팩트 스퀘어 조현명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 ESG와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회적 가치가 어떤 연계성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재정이 되고 또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조직이고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에게는 컨설팅을 또 소셜벤처에게는 초기 투자를 하고 성장시키는 엑셀러레이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처음 창업하자마자 시작했던 레터가 ESG 레터였고 그 당시에 잘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12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이슈가 됐다는 거, 이런 포럼이 열린다는 거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ESG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고 또 역사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ESG가 사회적 가치 어떤 관계를 맺느냐인데 아주 단순하면 기업의 미래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들일 매출과 미래에 발생할 비용, 이것의 차액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미래 위험으로 할인하였을 때 나타나는 기업의 가치의 총합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환경과 사회와 의사결정 구조의 윤리성이 우리 미래의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ESG 관점에서의 경영 통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주 쉽게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가치라는 이야기를 해왔을 때에는 그것이 꼭 우리의 매출과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비용과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혹은 우리의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주변에 도울 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다 굉장히 크고 자원이 많고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지되어야 되겠지만 ESG라는 흐름은 그들 중에서도 특히 매출과 미래 비용과 우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ESG와 관련된 영역들이 좀 더 좁겠죠. 좀 더 좁고 명확할 것입니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결국 우리는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환경과 사회와 윤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기업, 윤리적이고 착한 기업, 우리가 고유하고 고상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걸 투자자가 인정하는 것은 2017년부터 있었던 미국의 대대적인 프라이빗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짜면서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작년 말쯤부터 우리나라에 중요하게 진입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걸 고려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해왔거든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별도의 남은 것들을 가지고 해왔고 사업은 좀 더 열심히, 좀 더 혁신적으로, 좀 더 프론티어에서 하도록 노력해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 인력의 어떤 고도적인 지식들, 이것과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관점마다 다릅니다. 결국 ESG가 우리가 자꾸 CSR이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논의들과 오해가 되는 것은 한국이 이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학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CSR은 너무 길게 보면 수백 년이 되었고 짧게 보아도 유럽과 미국은 최소 60년에 70년 된 CSR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컨텍스트 안에서 조금씩 발전하거나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CSR이 본격적으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나가고 기업들에서 실천된 지가 10년 남짓.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압축적으로 성장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 같은 정도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고 누가 요구하고 있고 누가 요청하고 있고 그들이 요청하는 관점에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되는가가 다른 겁니다. 정부가 특히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기도 했죠. 근데 그 정부의 관점에 있는 사회적 가치의 리스트를 보시면요. 어떤 관점이냐면 사회가 가질 수 있는 가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갖고 있거나 소수의 인원들이 독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가 창출되면 다수가 사회에 있는 대다수가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점이죠.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편만하는 가치를 만드는 조직이니까요. 사회혁신, 소셜벤처가 속해 있고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트렌드한 이 사회혁신의 관점에서는 귀속주체가 공공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 크기를 사회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고용을 한 명을 해서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도 그 한 명에게 귀속된 가치도 사회적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의 관점은 그렇게 정의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와 기업가의 관점은 어떤가? 기업의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ESG 요인이라는 겁니다. 투자자가 관심이 있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CSR은 사회가 요구한 거고 또 그 사회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관점을 이해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따로따로 놀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의 요청들을 우리가 받아내고 거기에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 이 ESG 흐름은 굉장히 사실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있고 그것을 그냥 비영리 조직이나 정부 부처가 아니라 기업의 형태를 띠므로써 효율성을 강화하고 혁신성을 내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공성을 가지고서 혁신성을 내재하는 게 ESG의 기본적인 통합 경영의 관점입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사회의 분위기와 또 투자자의 흐름이 혹은 전체적인 소비자의 그 생각들이 사회적 가치 ESG에 관련된 논의들을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연결하지 못했다면 ESG의 이 시대에는 그것도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기업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부분의 기업들과 공기업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조직들이
참 잘 못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도표는 유니레버에서 진행한 본인들이 어떤 영역에 어떤 이슈에 진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대성 평가입니다. 중대성 평가를 하는 두 축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계산하는 과정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우리의 미래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요소를 이 상대적으로 배치한 비즈니스 임팩트가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은 지금 당장 우리의 이해관계자, 주요 이해관계자가 느끼고 있는 중요도를 반영한 겁니다. 양쪽 다 중요한 걸 저희는 메이저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모여있는 영역엔 우리의 액션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ESG 통합 경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진짜 우리에게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구분할 줄 안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반영한다는 거죠. 유니레버는 저 베리 하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신사업이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있습니다. 그게 ESG 통합 경영을 시행하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이자 관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이게 사회적 가치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하고 창출하기 위한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ESG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 같은 행동이어도 어떤 것들은 ESG 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발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 못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사회적 가치 활동이죠. 하지만 ESG 관점에서 담아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홈디포는 건자재와 건축과 관련된 도구들을 판매하는 대형 웨어하우스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슬럼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슬럼 지역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어려워서 길거리에 놀게 하고 그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통사고율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뭐 굉장히 위험한 문제지만 그 지역사회에 불만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임직원들의 불만을 일으킵니다. 본인들이 여기서 일하는 것이 아이들 죽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홈디포가 애쓰기 시작한 것은 비영령 소셜벤처인 카붐이라는 곳과 협업을 해서 창의적인 놀이터를 지역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 서너 개 정도 만들어 봤는데 진짜 교통사고율이 줄고 저것에 참여한 임직원들과 또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1000개를 증축하기로 결정합니다. 1000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강해지고 임직원들이 이 일들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판매하는 도구와 우리가 판매하는 건자재가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리스크를 잠재운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지역사회의 구매율은 평균적으로 15% 증대하게 되고 이것에 참여했던 봉사자들로 참여했던 직원들의 리텐션은 5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S에 속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만족도와 임직원의 만족도입니다. 그것을 맞게 설계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설계되는 사업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어리스는 통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엔과 협약을 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에 진출했습니다. 새로운 신시장, 성장성이 높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신사업이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신에 사용할 기기를 충전할 전기가 없었던 것이죠. 굉장한 난감한 문제에 빠집니다.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펀드를 확보했는데 그 통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충전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현재 있는 박스라고 하는 유럽계의 이 마이크로 그리드를 만드는 태양광 회사와 협업합니다. 소셜벤처예요. 그것과 협업한 결과 실제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완결성들이 더해지고 실제로 에어리스는 신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 본인들이 겪게 됐던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향성에서 어떻게 하면 저기에 있는 아이들이 충전할 수 있는 것까지 확보해 줄 수 있을까라는 사업의 확장 모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업의 관점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가치에서 출발하되 사업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그것이 ESG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ESG는요. 아이템 레벨이 아닙니다. 경영에 통합된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데 글로벌에 있는 ESG 최고 사례를 뽑아봐라.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경영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이템 단위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이템 단위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이템 단위로 설명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 뿐입니다. 저희가 SK 이노베이션과 수행했던 이것은 ESG 논의가 있기 이전에
한 4, 5년 전에 했던 작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만들고 있었던 환경적인 네거티브를 어떻게 하면 그린 밸런스 구조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짜고 거기에 수백 가지 활동들을 연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그린 밸런스 2030이라는 취지로 만들었고 2030년까지 기본적인 밸런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작업들이 지금은 좀 더 확장돼서 완전히 넷째로 이니셔티브로 바뀌었고 ES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포트폴리오나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접근이 보통의 일반의 ESG에 적합합니다. SK 실제로 시행됐던 한 아이템을 저희가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요. 그 과제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일어났고 SK에너지라는 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탄소 배출권을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확보해서 탄소 배출권 사업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커피박 팰릿을 만드는 소셜벤처 4EN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미얀마에 대규모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두었다가 지금 미얀마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다시 확대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니셔티브와 전략에 통합되고 그 뒤에 하나하나의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는 게 ESG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다자간 협력이 ESG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이나 고유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한 조직이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롯데케미컬이 페트 재생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페트를 우리나라 전체의 50% 생산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이것에 대한 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을 했고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코디네이팅을 시작했었는데 8개 정도의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소셜벤처들을 포함해서 페트가 어떻게 수집되고 또 재생될 수 있는 과정을 온전히 거칠 수 있는가, 보틀렉은 무엇이고 그 사업이 실제로 실천되었을 때의 채산성이 있는가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10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업이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회공헌 사업이었다면 기부금으로 진행되었겠죠. 하지만 이 사업은 실제로 신사업비로 추진이 되었고 이게 작년에 시행되었고 올해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플랜트 투자가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사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ESG적인 결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그 결정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적인 다자간 협력 구조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검토해 보시고 진짜 가능한 클루를 가지고 그 수백억대 수천억대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공기업들도 그리고 여러 기업들도 사실은 수십조 단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영향을 받을 정도의 그 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정도의 프로젝트를 내면 5억, 3억짜리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조짜리 회사라면 최소한 몇백억짜리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어야 우리의 경쟁력이 제고되거나 관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ESG 경영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회사들이 다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저희 창업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한국가스공사의 온누리 사업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젝트였고요. 최근에 지금 2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한국공항공사와 공항이 있는 지역들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했을 때 단순히 그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공항에서 쿠폰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곳인데 에이런이라는 폐수 처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하고도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것은 특이점이 굉장히 잘 정수 처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탄소 배출이 80% 정도 줄어듭니다. 저 정수 처리하는 곳에서. 우리가 탄소를 어디서 저감해야 될까? 그것을 발전 쪽에서만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정 중에서 특수한 영역에서 천재하게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저런 소셜벤처들과의 협업이 유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하고 계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부분을 저희는 정의하건대 ESG 실행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국내의 특성상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시다 보면 지금 갖고 계신 방향성이 그전에는 그냥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이었다면 사회적 가치는 물론이고 ESG 관점에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경쟁력 강화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우리가 폐기물을 내놓는 것들을 좀 더 생산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고객의 만족감을 늘리고 임직원들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몇 가지 바로 의견 좀 주셨던 게 있어서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시면 오늘 그 발제 자료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에서 기업 시민실에 김훈태 ESG 그룹장님을 모시고 기업 시민 포스코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포스코 기업 시민실의 ESG 그룹을 맡고 있는 김은태라고 합니다. 아마 그 포스코가 지금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뿌리 자체가 이제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 포스코가 추진하는 ESG 경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는 2018년에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이렇게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은 포스코가 창립한 지 50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제철 보국이라는, 그러니까 철을 만들어서 국가를 이바지한다라는 제철 보국의 이제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뭐 이 철이라는 게 그러니까 값싸고 이 양질의 철을 뭐 이렇게 가능한 많이 공급해서 국가 경제가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큰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뭐 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 시민이라는 조금 더 보편화되고 또 좀 그러니까 사업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포스코가 철을 넘어서서 뭐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업 시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기업 시민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기업 시민이 최초로 뭐 쓰여진 것은 그 포드사에서 1954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기업 시민이라는 것을 처음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업 시민을 이제 포스코에 맞게 저희들은 이제 정의를 했는데, 포스코에서 정의하는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코와 함께 거래하고 성장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미래를 만들어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만들어 가자, 뭐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 이제 이 기업 시민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ESG 경영, 지금 우리가 이제 화두로 삼고 있는 ESG 경영이 앞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경영에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이 ESG 경영도 뭔가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 대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그 트렌드는 계속 다른 용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겠지만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세상은 변화할 때 그런 가치들을 회사의 경영에 포용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확고한 어떤 그 신념으로서의 경영 이념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외부에서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고, ESG 경영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희들이 이제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를 하고 그 1년 뒤에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있는 뭐 이렇게 기업 시민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고 기업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시민 현장에는 사회라는 단어가 뭐 한 9번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런 새롭게 펼쳐지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기업 시민 현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 시민 현장을 업무와 일상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 ESG적인 성과는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업 시민을 추진을 하고 ESG에 대해서도 ESG 경영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그 기업 시민 현장을 저희들이 2019년도에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기업 시민 현장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서 13개 업무 분야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CCMS라고 하는 겁니다. 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Standard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유를 하고 이것들을 업무에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TCFD 지지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행동 보고서를 통한 탄소 중립 선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그 제일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있는 기업 시민 보고서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시민 현장을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걸 올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현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 가지고 포스코의 서울 그러니까 그 포스코 센터 강남에 있는 포스코 센터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 있는 포항 본사 뭐 송도에 저희들이 이제 인재교육원이 있는데 인재교육원 로비 뭐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해놨고 화면 보호기라든지 그러니까 곳곳에 이것을 해서 기업 시민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구성원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든 회의 앞에는 중요 회의 앞에는 이 기업 시민 현장을 낭독을 하고 이제 하는 그래서 이 기업 시민 현장이 그냥 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했던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업 시민을 이제 문화화한다. 그러니까 그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실천해서 결국은 이 기업 시민을 포스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독특한 문화로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장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과 함께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천 과제, 그러니까 기업 시민을 어떻게 내 업무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화해 가지고 이제 임원들의 평가 20% 중에 그러니까 전체 평가 중에서 20%를 이 기업 시민을 일상에서 실천한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 KPI로 이제 ESG라든지 UN SDG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그룹 단위에서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토론회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 수준에서는 1인 1실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도연명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그 공기업에서도 기업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걸 기업 시민 가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포스코를 이제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3대 영역 그리고 그것이 실천을 통해서 이제 창출되는 성과가 한쪽은 아마 이코노믹 경제적 성과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이게 비재무적인 성과인 ESG 퍼포먼스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이것들이 이제 잘 실천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성과들을 이제 ESG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ESG에 대한 개념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포스코가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약 11%를 포스코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탄소 감축이 이제 포스코가 ESG 관련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슈라는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대처하기 위해서 올 초에 이사회 산하에 이제 ESG 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ESG 위원회의 이제 주요 심의 사항으로 환경 및 기후 관련되는 것들, 안전 보건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이제 ESG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사회이사고요. 총 4명으로 이제 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사내이사는 한 분밖에 없고 다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현명 대표님도 이제 중대성 평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요게 이제 저희 기업 시민 보고서, 저희들은 지속 가능 보고서의 명칭도 기업 시민 보고서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 보고서의 어떤 논리 전개라든지 성과 보고는 이 중대성 평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중대성 평가에서 나온 게 이제 안전 보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 대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하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도 뭐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에 한번 회장님과 사장님들, 주요 임원들을 모시고 이제 일종의 성과 점검 회의라는 걸 하는데, 그게 운영 회의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가 뭐냐 하면 이윤이라든지 뭐 안전을 중심으로 이제 대시보드가 이제 첫 페이지에서 보고가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 탄소가 같이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임원들의 보수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변했지만,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 기업 시민실이라는 CEO 조직을 이제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19년 1월 달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실 조직 안에는 기업 시민 전략 그룹, 사회공헌 그룹, ESG 그룹 이렇게 이제 3개의 이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업 시민 전략 그룹은 아까 보여드렸던 헌장이라든지 CCMS 이런 것라든지 뭐 임원 평가 등을 통해서 기업 시민이 우리의 업무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실천되고 정착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조직이고요. 사회공헌 그룹은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어떤 사회공헌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시민 경영 이념화해서 또 어떻게 하면 또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실천하는 조직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업 시민을 열심히 실천을 하면 결국은 ESG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 시민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IR그룹이 재무실에서 경제적 성과를 집계하고 관리하듯이 저희들은 이제 기업 시민실 안에서 그 비재무적 성과, ESG 성과를 종합하고 저희들이 뭐를 더 개선을 하고 바꿔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전사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대성 평가에서 보셨다시피 포스코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경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안전을 기업 시민 위에 대대적으로 이제 조직을 개편을 해서 이제 실 단위의 조직들을 다 본부 단위로 이렇게 격상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탄소 관련된 어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탄소 친환경 카운슬을 철강 사업 부문장, 그러니까 사장님 직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소하는 제철 기술을 개발해서 이 저탄소 산업에 전환할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어떤 전략들을 다루는 그런 체계를 조직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탄소 중립을 작년 12월 11일 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물론 뭐 저희들이 이제 탄소 중립을 2050년에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포스코도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탄소 중립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소개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이 기후 행동 보고서에 담아가지고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 초에는 저희들이 먼저 선언을 했지만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이 수소환원 제철, 철강업에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소와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은 실현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또 추진돼야 되고, 전체 이제 철강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추진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철강업계 차원에서 또 이제 탄소 중립도 이제 선언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소환원 제철을, 그러니까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실현이 되게 되면 포스코가 지금 현재 생산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350만 톤의 수소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회사가 이제 포스코니까 결국은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깊이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수소 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결론까지 이제 도달하게 돼서 포스코가 이제 그린 수소 사업도 이제 미래에는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포스코가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사업이고요. 소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 UN SDG 17번째 목표가 이제 파트너십이다시피 이 공급망 전체에서 ESG를 실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올해 이제 공급망의 ESG 평가라든지 뭐 구매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책임 강물적인 측면에서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새롭게 강화하고 있는 이 배터리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룹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책임 강물에 대한 이니셔티브에도 그 가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급망에 있는 그 기업들은 저희들이랑 기존에 거래 관계가 있던 기업들이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들까지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사업망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뭐 그런 사업들까지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반적인 어떤 소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업 시민 5대 브랜드라는 형태로 이제 저희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투게더 위드 포스코는 이제 그 저희들 그 동반 성장이라는 거를 이제 그 주요 축으로 하고 있고요. 챌린지 위드 포스코는 이제 그 벤처 플랫폼 저희들이 벤처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지난 1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린 위드 포스코는 이런 친환경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 브랜딩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조직 그리고 정보 공시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소통 모든 면에서 상당한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과 실행을 하고 계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부의 이주연 차장님을 모시고 물특화 ESG 경영으로 물안전 물복지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K워터 ESG 경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경영혁신실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 순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워터의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K워터 소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ESG 경영이란 무엇인지 언급하고 난 뒤에 이제 K워터 ESG 경영 체계와 분야별로 K워터에서 어떠한 그 추진 노력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K워터 소개입니다.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자원공사는 1967년 설립되어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물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물 전문 공기업입니다. 특히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수량, 수질, 수생태 등 물수산 전반의 사업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자원공사 사업 영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자원이나 수도 그리고 더 깊게는 이제 단지 개발도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1위 기업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과 예산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한 6,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8년 그 물관리 일어나 이후 저희가 이제 유역별로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을 유역별로 재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현재 한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과 섬진강, 낙동강 이렇게 4개 유역을 이제 중심으로 저희가 유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앞에서 다들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ESG는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중시했던 재무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를 이제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경영 이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현황인데 특정 산업에서만 지금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ESG 경영을 이제 추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K워터 ESG 경영 체계입니다. 요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그 제시한 표에 따르면 지금 X축이 그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이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이제 우상단에 위치한 그 위기들이 대부분 다 물 관련 위기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 위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되어 있고 극한 기후 위기, 기후 행동 실패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 세계는 물 위기와 극심한 기상 이변을 인류 생존의 가장 큰 위기로 진단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자원공사는 작년 11월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경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리백 가입도 함께 선언을 했었고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저희가 선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올 이제 3월 달에 저희는 이제 기후위기 경영의 확대 발전적 형태로 ESG 경영을 보고 ESG 경영을 좀 발빠르게 도입하고자 우선 물특화 ESG 경영 선언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전사 가치 체계, 좌측은 전사 가치 체계이고요. 우측이 저희가 이제 올 3월에 수립했던 ESG 경영 가치 체계인데 전사 가치 체계 하에서 ESG 가치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 끝에 이제 수립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들은 매년 사실 중장기 경영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거나 보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이제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할 때 ESG 경영 가치 체계도 같이 보완하면서 함께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치 체계를 이제 공표함으로써 전 직원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ESG 각 분야별 어떠한 추진 노력을 했었고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부분입니다. 저희는 우선 물 관리가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취수, 정수, 배수, 그리고 하수, 그 집수 처리, 배출 이렇게
물 순환 전 과정에 사실상 에너지 효율 개선, 물 효율 개선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최소 20%에서 100%까지 감축 가능한 분야가 바로 이제 물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수열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미 1990년에서 2000년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도시 넷제로의 유효한 대안으로서 이제 수열 에너지를 이제 인지하고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수열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로 판단을 하고 확대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는 해수 표층만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9년 10월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댐이나 광역 원수 또 광역 원수인 하천수도 수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 분야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광역 상수도나 댐 원수를 활용해서 수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롯데 월드타워나 뭐 강원도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또는 지금 서울 영동대로 복합센터 등에 이제 저희가 수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롯데 월드타워를 넘어서서 저희가 지금 가장 최근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강원도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로서 모식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28년부터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28년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30년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물복합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물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 심층수로 저희가 친환경 데이터 센터 또는 스마트팜 첨단 농업 단지 이제 냉난방을 공급하는 그런 수열 에너지를 저희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물 관리하는 기업이다 보니 정수장에서 배출되는 그 탄소를 이제 저희가 넷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넷제로 정수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는 우선 정수장의 넷제로, 그러니까 즉 이제 배출 탄소와 감축 탄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넷제로 정수장을 지금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고요. 현재는 43개 정수장 중에서 2개를 이제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차츰 확대해 나와서 2030년에는 43개 100%다 넷제로 정수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 운영하는 방안으로는 저희가 이제 태양광 발전, 정수장 연료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냉난방을 공급하는 걸 이제 수열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탄소 감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워터시티 탄소 중립 도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 EDC 스마트 빌리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평강천이라고 그 근처에 있는 하천수를 이용해서 국내 최초로 주택 단지의 냉난방 공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 11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특히 뭐 원격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에너지 효율을 제공함으로써 녹색 전환에 이제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 에코델타 시티 EDC 사업의 이제 현재와 미래 그리고 모식도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AI 관망 관리를 이용해서 전력 사용 저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탄소 배출을 하는 가장 큰 부분은 뭐 용수, 취송수 그런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용수 공급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유수율을 이제 떨어뜨림으로써 사실상 탄소 배출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누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랑 지방상수도 모두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SWM을 실현하고자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수소 전략,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수소 전략도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점검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를 실증하고 검증해야 될지 일단은 지금 시범 사업 위주로 저희가 역량 검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남 정수장 또는 이제 시와 풍력 태양광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베드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 파트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환경 분야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상 요새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수상 태양광은 저희가 설명을 미처 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이 환경과 사회를 같이 접목한 신비즈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파트에서 설명드리고자 지금 합니다. 우선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나 산림훼손이 이제 없고 빠르게 설치, 해체가 가능한 이제 에너지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육상 태양광보다 더 조금 우월한 그 방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K-워터는 세계 최초로 수상 태양광을 이제 2012년에 상용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상수원 댐과 저수지 위주로 이제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이제 매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다음 부분입니다. 지금 합천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이제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사실상 좀 극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합천 수상 태양광 주식회사라는 전력 생산 이제 SPC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K-워터와 한국서부발전이 이제 사업 개발자로서 출자를 함과 동시에 합천 주민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전력 생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부는 당연히 사업 개발자에게 배당 수익으로 갈 것이고요. 일부는 또 합천 주민들에게 이자 수익으로 투자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배당을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면서 함께 커나가는 그런 친환경 사업으로 저희가 성장을 시키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년간 주민들에게 거의 이제 100억 원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로서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로는 저희가 지금 합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상 태양광 디자인과는 사실상 많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매화 모양인데요. 합천군의 상징 꽃이 매화여서 저희가 이제 매화 모양으로 지금 수상 태양광을 설치를 지금 했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코로나니까 관광 그런 자원이 활발히 이제 유동하지 않겠지만 이제 이후에는 지역 관광 자원화가 되면 더 이제 관광 명소가 되면서 지역에 더 큰 수익을 환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안전 파트로서 수돗물도 이제 식품 수준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공식 인증을 받은 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원래는 식품의 생산 제조 과정에서 이제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규격인 ISO 22000인데 이걸 저희가 수돗물에도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인증서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전 유역에 인증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강 유역을 비롯해서 낙동강 유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물산업 이제 성장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전주기 지원 체계라고 해서 창업부터 창업 지원, 성장, 그리고 판로 개척, 해외 동반 지출 이렇게 전 주기를 저희가 다 이제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저희 목표는 2030년까지 스타트업 중에서 유니콘 기업이 되는 이제 물 기업을 5개 배출하는 게 목표고요.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취약 지역 물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저희 이제 그 운영 계획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사실상 취약계층은 더 좀 안 좋은 생활 여건에 놓이게 되었고 또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뜸해지면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는 이제 물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침 그 시스템에 비해서 사실상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그 지수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약에 상시적으로 물을 사용하던 시간에 물 사용량이 끊겼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담당 관리사에게 이상 여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물 공급이 상수도 공급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에 위치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의 집중형 물 공급 시스템을 분산형 형태의 시스템, 이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소규모 통합 수도 시설을 통합하고 무인 원격 표준 정수 시설을 통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기존에는 정수장, 배수지 이렇게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제 도달한다면 이거는 배수지 다음에 분산형 물 공급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제 근거리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이제 확산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도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사실 모든 기업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기업의 수자원공사에 더 특화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분야입니다. 저희는 지금 노동이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 12월에 노사협력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건 법 개정이 되어야만 사실상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법 개정이 완비되면 바로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노사 공동 합의를 선언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민 참여형 홍수 조절 의사결정 기구를 새롭게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만 이제 홍수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제 피해 개선 방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여기 이제 기초 지자체 그리고 주민 대표들에게도 다 이제 오픈을 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 같은 것들을 좀 더 이제 확보하는 그런 그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저희가 이제 뭐 포스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지금 ESG 경영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6월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ESG 경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경영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나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조직 내에서 ESG 이념 같은 것들을 좀 더 내재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SG 경영 진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전사 경영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ESG 경영의 이제 발전적인 방향, 모델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고도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수립했던 계획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외부 컨설팅 등도 저희가 이제 받음으로써 미흡 분야를 계속 이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공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E와 S와 G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준비된 발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는 소트를 함께 공동으로 준비해 주고 계신 워킹그룹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 과정의 현안과 그리고 고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토론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종식 사회적경제지원실장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경제지원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지난 7월 사회적경제 박람회 때 이제 제1회 소트를 시작으로 소셜 밸류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방향 또는 대안을 모색해보는 이제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회는 그러니까 그 1회 때에는
지금까지 이제 사회적 가치 기반이 된 이제 경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사회가치 경영과 그다음에 ESG 경영이 어떻게 좀 만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합쳐질 것인가. 그래서 제목을 조금 팬시하게 뽑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렇게 뽑아봤는데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 호랑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런 좋은 논의들 진행할 수 있게 앞서서 이제 발제해주신 세 분 발제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아마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어서요. 4시에는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종료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함께 이 소셜밸류 라운드 테이블 준비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4개 공공기관에서 이제 토론문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오늘 소장공사에서는 발제를 해주셨고요. 다른 4개 기관에서 또 이제 토론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이제 질문도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요. 아마 시간 관리를 좀 제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 맡아주신 우리 각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기관당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발제, 아마 이제 토론이죠. 이제 토론 내용을 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남은 시간 동안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황재훈 부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황재영 부장입니다. 네, 저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ESG 경영을 도입함에 있어서 도입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고민과 그 다음에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과제 선정 단계에서의 고민 두 가지에 대해서 토론 한 건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경영 도입 과정에서 저희는 ESG 경영 전담 조직 인력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전략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누가 이 ESG 경영을 추진해야 되느냐. ESG 경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재무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ESG가 이꼬르 사회적 가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이나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재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 전략에서는 회사 전체 경영 차원에서 공사 경영 전략을 ESG 관점에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략부서에서 수립한 비전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을 기존에 이제 수립했던 건데요. 이거를 확장 개념으로 해서 ESG를 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이 올해 초에 주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 이사회에 ESG위원회를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공사 경영위원회도 ESG 경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SG 각각 E 환경 분야, S 소셜 분야, G 가버넌스 분야의 두 분의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ESG 자문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성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ESG 전략 수립 과정에서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 과제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MSCI나 DJSI 등 수백 개, 600개가 넘는 ESG 평가기관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또 평가기관들은 또 그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ESG 과제를 저희 회사의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DJSI 평가는 2008년부터 13년 정도 계속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DJSI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업 경영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MSCI는 그 가장 세계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MSCI에서 평가하는 ESG 평가에는 저희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의 분류 체계를 참고로 해서 저희 평가 지표를 그 ESG 추진 이행 지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그 환경 분야의 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 분야 과제가 선정하는 데에 저희 내부의 사업 포트폴리오까지 변경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적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친환경 연료다 이렇게 계속 인식되어 왔고요. 그리고 환경 이슈가 부상한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 가도적으로 천연가스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후위기가 대두되면서 천연가스도 똑같은 화석연료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알리백에도 화석연료를 다루는 기업인이 참가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엄중한 기후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저희 공사에서는 ESG 경영의 환경부문 전략 지표로서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수소 등 친환경 사업으로서의 전환 등을 저희가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예산을 조달하는 문제, 인력 재배치 문제, 그리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이해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가버넌스 관련해서 이사의 운영 부분에서의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률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률에 따라서 사장님은 임기가 3년, 이사와 감사는 각각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ESG 평가 지표에서는 경영진들의 재임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득점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진이 그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공문법에 따르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진은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문법과 ESG 평가 지표와의 상호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거버넌스의 이사회 전략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사회의 운영 체계 변경 문제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윤리, 인권 경영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스공사의 이제 전략과제 선정, 이제 그 중대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이제 아리백에 이제 가입할 수 없다는 이제
고충,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지금 ESG 지표와의 이런 충돌로 인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아마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공항공사 최면 팀장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회가치기획팀장 최미원입니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시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다른 공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뭐 가스나 지역 난방이나 수자원 이렇게 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그 기관이 있고, 또 철도는 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공항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그 공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이제 탄소 배출이 높은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산업에 속해 있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좀 ESG 경영을 접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항공산업이 탄소 배출이 가장 심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전략과제 도출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전담 조직으로는 여태까지는 제가 속해 있는 사회가치 추진실, 사회가치 기획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사회가치 업무를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8월 달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사회가치 추진실이 ESG 경영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ESG 경영실로 되면서 그 산하의 ESG 경영부, 사회가치 추진부, 기업상생지원부 이렇게 해서 좀 더 ESG 경영에 특화된 조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서 주로 제가 속해 있는 ESG 경영부에서는 ESG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내부적인 ESG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 실에서 매주 1회 교육 자료를 마련해서 이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전략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과제를 도출할 건가가 주요한 쟁점이 되겠고요. 여기에 계신 많은 공사들의 이제 하시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을 이제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ESG 경영의 측정과 평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지표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 중이고, 기존의 지표들과 같이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기존의 사회가치 추진실을 변화를 통해서 이런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허충희 팀장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가치혁신부 허충희 팀장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ESG 추진 관련 한나의 고민을 먼저 나누고요. ESG 경영 추진 방향, 그리고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추진 관련 한나의 고민을 먼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2010년에는 증시에 상장되어서 정부와 주식시장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모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부의 사회가치 및 ESG 정책에 대응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가치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방향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고, 우리의 고민사항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ESG의 전략 포지션, 두 번째, 의사결정 단계, 세 번째, 성과 측정,
4번 정보 공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사적 관점에서 ESG 경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현 사회적 가치 전략을 환경과 거버넌스 정책을 포괄하는 통합 전략으로 개편하고 ESG 전략과 전사 경영 전략, 부분별 전략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SG 추진 체계별 추진 과제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세부 내용은 ESG 경영 관련 한난의 고민 사항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고민은 ESG 전략의 포지션은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회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ESG의 전략의 포지션이 달라질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회사의 주 업종이 탄소 다배출 사업이라면 ESG 전략은 경영 전략보다 우선한 최우선 전략이 되어야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경영 전략과 ESG 전략은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한난의 사업을 분석해 봤을 때 LNG를 활용한 집단 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의 화두인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 신재생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전 브릿지 사업으로 현 사업 구조를 급격하게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구조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최상위 전략으로서의 ESG 전략이 아닌 기수립된 사회적 가치 전략, 탄소 중립 로드맵 등 연계 전략을 포괄하는 ESG 전략을 신규 수립하여 경영 전략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가이드라인, 규제, 리스크 분석과 연계한 ESG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과 관련한 최고 경영진의 추진 의지 및 역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ESG 경영은 어느 수준에서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ESG 경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 레벨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내부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사회 내 위원회로 구성을 할지, 이사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포괄위원회로 구성할지,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지를 놓고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ESG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ESG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논의입니다. ESG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 국내에서 ESG 위원회를 도입한 다수 사례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하지만 ESG 위원회의 역할이 기존의 사회공헌위원회의 역할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의사결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역할과 책임이 조금 모호한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운영을 넘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 역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ESG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의 ESG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측정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외부적으로는 평가에 대응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에 경영활동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결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한난형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사회적 가치를 측정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모델을 ESG 성과 측정 모델로 재설계하고 신규 ESG 전략과의 과제의 화폐화 방안, 고유 사업의 성과 측정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결과 지표를 확대하고 공사 대표 ESG 연계 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가 대응입니다. 아까 앞서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외 ESG를 평가하는 기관은 제가 어림잡아도 수백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ESG 평가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나는 모든 기관의 평가에 대응하기보다는 올해는 우선 대표적 ESG 평가 기관인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한나는 20년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등급을 획득했으며 ESG 모범 기준 및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및 대응을 통해 등급을 더욱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에 따르면 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프레임워크를 GRI 중심에서 SASB, TCFD를 병행 보고하는 변화를 반영해서 21년 보고서부터는 GRI의 SASB, TCFD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시 정보도 비계량 중심에서 계량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제공 범위와 기간 역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 고민과 그 지금 현재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포지셔닝, 추진력, 측정, 이해관계자 설명 아마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또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토론 마지막으로 그 한국철도공사의 그 유병원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ESG 경영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유병원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른 선조적으로 먼저 도입한 ESG 경영에 관련돼서 좀 학습해 가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처음 도입하는 과정이고요. 지난 8월 2일 날 저희들이 조직 개편 이후에 ESG 경영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그 고민 과정에서 저희들이 ESG 경영에 대한 최근 국내의 어떤 그런 환경 변화라든지 왜 ESG 경영이 이렇게 열풍인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발제에서 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 저희 공사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민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제 저희들이 이 ESG 경영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는 ESG 경영이 투자자 관점에서 처음에 일반 기업에서 투자자가 특히 블랙락 같은 큰 세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제조업체라든지 기타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할 때에 ESG 경영을 어떻게 도입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열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과연 그럴 것인지, 저희 공공기관은 이제 특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보니까 주식에 상장된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제조업체도 아니고 하다 보니 사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제 공공 철도라는 대중교통 통해서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공공성 측면에서의 어떤 서비스 SOC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 에너지를 사용을 어떻게 환경과 연결해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S와 연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버넌스와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철도공사 안에서는 지금 현재 각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ESG에서 E 같은 경우는 경영본부에서 이 안전환경처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신축 건물이라든지 유지보수에 관련된 건축시설처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 부분에서는 저희들 ESG 경영처에서 사회공헌과 사회가치, 혁신 이런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경영실 쪽에서는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들, 신규 일자리에 있는 인사운영, 인재경영실에서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에 관련돼서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는 조직혁신처, 기조실이죠. 그 다음에 윤리경영청 같은 경우는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패 방지에 관련된 것은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업무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무를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통합적인 어떤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걸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의 ESG 경영이 생겨서 어떤 기존 부서의 업무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부분 중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조직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재 조직의 어떤 파워와 인력의 어떤 맨파워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ESG 경영 조직이 생기면서 한 명의 1인 공이 늘었지만은 현재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가치의 기본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ESG 경영 업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업에 맞는 전략을 또 수립해서 경영 전략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 또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략에 이제 ESG 경영 전략의 연계 방안이라든지 ESG의 어떤 전략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들 범위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사회가치 실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ESG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장 기업 중심의 이제 ESG 경영인데 비상장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평가 지표 앞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평가 지표라든지 평가 기관들이 선정에 문제가 있다. 좀 각 평가 기관들이 수백 개가 되는데 평가 기관에 따라서 각 기관의 어떤 등급이라든지 평가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은 이 평가에 관련된 것은 고민해보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산자부에서도 이 K 한국형 ESG에 대한 평가 지표를 연말까지 현재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평가 지표와 지표별 가중치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름이라는 것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 공기업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특성 업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평가기관에서 피평가 이런 기관들이 어떤 할 때에 기관의 업을 좀 반영을 해서 평가한 기준에 대한 어떤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ESG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추진 부서만의 노력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임직원이 어떻게 하면 이거 ESG 경영을 할 것인지에 보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ESG에 대한 내재화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가치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사회가치 하면 뭐지?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업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현재 새로운 어떤 업무, 트렌드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또 같이 또 저희 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ESG 경영 업무도 마찬가지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생겼던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겼는데요. 그러나 ESG 경영이 사회가치 업무보다는 조금 더 만질 수 있고 어떤 그런 텐저블한 어떤 태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좀 저희들이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진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어떤 내신 있는 ESG 경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ESG 경영이 도입되면서 이사회 안에서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그 안에는 소위원 단위의 여러 가지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여기에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갈 것인지 또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형의 어떤 ESG 경영 도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은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그런 인프라 방안들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함께 저희들 공공기관도 어차피 ESG 경영이 선도적으로 다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의무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경영평가와 연동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적인 성과 외에 비재무적인 성과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서 ESG 성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ESG 성과에 대한 어떤 점검을 통해서 ESG 전략을 수정하고 그런 관련적인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SG 관련된 우리 저희 공사의 이제 경영 실천 방안으로는 그게 이제 환경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 어떤 실현, 그래서 국토교통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서 친환경 철도 차량과 어떤 물류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행을 하는 등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주 연료로 사용하는 게 이제 경유가 있고요. 디젤 기관차에 경유가 있고, 전기 기관차에 전기가 있습니다. KTX라든지 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젤 기관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로 좀 더 점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 R&D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1량의 1편성을 해서 우선 저희들 국토부하고 설계연하고 해서 R&D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2050까지는 디젤 기관차를 또 수소화, 그다음에 또 전기 기관차로 바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재생 에너지 같은 부분들은 저희 철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디젤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특히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주로
역사, 차량 기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서울시와 국토부 저희 철도공사가 협업한 사례인데요. 22년도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그 태양광 설비를 구축을 해서 25메가와트 정도의 어떤 그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년간 3,200만 킬로와트 정도 생성을 하고요. 1만 가구 정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나무로 보면 220만 그루 정도 심어서 탄소 저감 효과하고 같다고 합니다. 저희 철도공사가 이제 앞으로 철도 역사나 이런 유효 자산들이 많은데요. 그 공간에 해서 이제 2030년도까지는 456메가와트급 정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1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전국에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사용한다거나 이제 전기차가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우리 고객들께서도 이제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현재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앞으로도 환경 관련된 것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교통의 약자, 이동 편익을 위해서 철도 차량과 시설에 BF 인증을 이제 의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윤리 경영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다소 안 좋은 게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장기 중으로 윤리 경영에 대해서 많은 도약을 단계를 거쳐서 성장기를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저희 철도공사가 윤리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외부 공인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ISO 37301을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더욱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들이 윤리 경영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투명한 어떤 조직을 위해서도 이사회 내에 ESG 경영위원회를 두어서 경영 정보 이런 관련된 것을 적시성 있게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채권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초에 약 3천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노후철도 차량이라든지 철도 시설 이런 개량을 위한 투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저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 이런 제품들, 녹색 제품 어떤 취약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녹색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한국철도에 적합한 ESG 경영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떤 경영에 앞서는 한국철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이제 고민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가 부족, 그다음 업에 맞는 전략 방향 수립하는 것, 평가 지표 및 평가 기관의 문제, 조직 내재화 문제, 이사회 운영 방안, 이제 이런 한 5가지 고민 지점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얼마 없는데, 아마 이제 많은 그 고민들, 그다음에 걱정들, 그다음에 준비 상황에 좀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올려주셨고 준비도 해주셔서 이거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진행을 잘해서 15분 남았는데요. 한 15분 안에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포럼에 대한 일반적인 뭐 그 진행 방법인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늘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방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이런 고민이나 이런 방향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좀 숙이되거나 숙성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발표는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지금 공항공사에서 아마 이제 좀 준비를 좀 이렇게 그 발제문을 보시고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아마 요게 지금 그 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이렇게 아마 지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양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항공사에서 한번 이렇게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 이제 포스코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번씩 좀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한번 먼저 진행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면 팀장님 한번 질의해 주시죠.
네,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ESG를 적극 추진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ESG 하는데 결국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친환경 쪽으로 과제들이 이렇게 돼 있다. S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S라든지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거버넌스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다루어지고 친환경 쪽, 수자원공사도 이제 엔바이러먼트 쪽에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이 부분에 집중돼 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ESG의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ESG 경영을 한다고 하면 ESG 모두 이제 균형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에서 해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3개 분야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좀 진행상으로 아마 포스코에도 질의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최미원 팀장님 준비하신 질문을 이렇게 한 3가지로 알고 있는데 다 해주시고, 예,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수자원공사 쪽, 그 다음에 포스코 쪽, 그런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나머지 질문까지 한번 쭉 해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포럼에 대부분 이제 참여했던 기관들이 사회가치 업무를 이제 담당했던 부서에서 ESG를 확장한 개념으로 ESG 경영 업무도 맡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공감대 형성이나 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신데 아까 포스코 사례를 보니까 ESG는 경영 전략으로서 도입이 필요하다. 각 기관이 ESG 담당 부서로서의 전환에 따라 기존과는 어떻게 다른 역할을 추가하셨고 내재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신지 조금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존의 재무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 ESG 경영을 추진을 할 때 인프라 구축이나 공급망 관리 등 각 분야의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무성과와 ESG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있고 또 재무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신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다른 기관들도 이제 비슷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가 중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ESG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좀 밸런싱을 하고 계신지 그런 질문을 좀 수자원공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직 내, 그다음에 전 직원 내재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투자 변경, 포트폴리오 변경 등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좀 견해,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런 얘기, 이 2가지에 대해서는 포스코 김은태 그룹장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자원공사에 질의해 주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SG 사실 각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있게 저희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이제 사업 특화된, 그러니까 저희 기관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본 결과 환경 분야가 제일 맞는 걸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공기관 또는 공익적 목적을 띈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사실 설립 목적 자체가 거기서부터 파생이 됐었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막 눈에 띄게 특화된 부분들을 도출하기가 그러니까 ESG 이제 도입한 초반에는 딱 이제 잡아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대신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업 특성에 맞게끔 바로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다 좀 심화된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발표 자료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좀 배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사회적 가치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뭐 사회공헌이나 이런 전략 추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전략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댐 지역, 댐 지원 지역이나 뭐 이쪽에 이제 그 장학회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그런 혜택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거버넌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금 고민이 많은 게,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조금 제한이 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 같은 것들을 신설해서 좀 더 고민을 이제 뭐 신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또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수 조절 기구의 이제 그 기능, 이제 정보 공개 그 수준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및 주민까지 이제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고민한 상황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일단 업특화적인 그런 분야를 먼저 저희가 고도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조직별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랑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공기업들은 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되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은 그 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든지 MSCI 평가를 받긴 받지만, 물론 뭐 점수가 떨어지는 거는 저희들한테 이제 스트레스인데, 그것에 뭐라 그럴까, 평가 결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민감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진짜로 ESG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진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어딘가 라는 부분에 저는 좀 집중한다고. 그래서 뭐 현업하고 굉장히 치열한 어떤 논쟁을 벌이면서도 작년에 이제 탄소 중립 같은 뭐 그런 선언을 사실은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좀 취약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거는 뭐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인권에 대한 거. 그러니까 국내 인권은 사실은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다른 문화의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인권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우리가 취약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후위기랑 좀 연관되어 있는 생물 다양성, 뭐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이슈가 될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크게 개선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인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정도 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구매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반 성장 뭐 이런 쪽은 워낙 잘 해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담당 부서별로 조금은 취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뭐 탄소 같은 경우는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서들이랑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협업을 잘 해서 ESG에 대한 그러니까 대응도 잘하고, 그것이 이제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응하면 좋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접근 방법, 필요한 자원 배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뭐 그런 체계를 갖추는데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언제
정도쯤 되면 뭐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어서 이제 실현이 될 것인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안 가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한편에서는 왜 지난번에 그 뭐죠? NDC 시나리오 1, 2, 3 이렇게 발표했을 때 진보 신문은 너무 약하다고 이제 비난을 하고 보수 신문은 이게 산업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도 하고 그렇게 양측이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가야 될 길이고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뭐 국가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뭐 같이 이것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 2년 정도 한다, 뭐 한 10년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ESG 과제들이 다 실현이 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기업과 공공기관 같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떤 힘이 이 ESG 경영 그리고 사회가치 경영, 사회가치 경영과 ESG 경영을 추동하고 있느냐, 뭐 이런 또 이것도 굉장히 좀 깊은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논의들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의견하고 질문하고 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이 접근하는 ESG 개념은 피고용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처우, 공급망 관리, 기업의 혁신 성과, 사회적 공헌, 기후변화 대응 뭐 등등 모든 경영활동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공공기관이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그런 질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봅니다.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라서 한 3개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공항공사 최면 팀장님은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뭐 사회자의 좀 권한으로 이렇게 세 분에게 그 질문 하나씩 좀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간단한 그 의견과 마무리 말씀도 이렇게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ESG, 그러니까 그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한 기관들이 있는데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사회 내 ESG 위원회가 대부분 자문 성격으로만 머무르는 것 같은데 혹시 의결 주체로서 이런 그 ESG 위원회를 운영할 방향, 고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 요거 그 철도공사나 지역난방공사나 가스공사에서 좀 고민하신 곳 중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좀 하나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들의 경우 기관의 특성, 뭐 주 업종의 차이, 뭐 공공 자금 조달, 뭐 업무의 특성 이런 것들 다양한데 과연 지금과 같은 이렇게 그 경영평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표준화된 경영평가에 이런 ESG 경영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의견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솔직하신 고민인 것 같은데 진짜 ESG 제대로 하려면 많은 비즈니스 모델에 다 변경이 필요한데 진짜로 ESG가 이만큼 그 큰 그리고 급격한 경영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래서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인데요. 마무리 가론 겸 해서 이렇게 하나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철도공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ESG 경영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내실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저희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ESG 경영위 이제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안에 산하의 소위원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운영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사회는
현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SG 경영위원회를 산하에다 만든다 할 경우에 이거에 어떤 통제 수단이랄까요? 아니면 의견, 의사결정 이런 거에 대한 규범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규정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ESG 이제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의결을 받는 과정을 하고 ESG 경영위원회가 의결 주체로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ESG 경영위원회의 어떤 위원장도 마찬가지 사회 이사 중에서 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동망 있고 학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위원장으로 초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면 안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전략과 공사의 전략, 특히 이제 ESG에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저희 공사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아까 제가 철도공사 사례를 말씀드렸죠. 솔라 레일로드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설비라든지 이런 구축을 통해서 저희들 공사 자산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2030까지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로 저희 공사가 실제 할 수 있는 선언적인 게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안건을 제출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가성원 상부장님. 예. 예, 저는 경영평가에 ESG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 1군 같은 경우는 정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구현 분야가 5개 분야로 24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소셜 부분에는 상생협력, 지역 발전,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제 사회통합 부분이 있고요. 그 환경 부분에는 안전환경 부분, 그 다음에 거버넌스 부분에는 윤리경영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ESG가 골고루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제 거버넌스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이 된다면은 ESG 경영이 저희 기업의 평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제일 까다로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예, 정남방호대 호주이트님 진짜 ESG 경영의 시대가 도래하느냐고 확신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던 주제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저희 부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끼리도 토론을 많이 했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논의했던 거는 ESG가 과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앞단에서 보면 결국에는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거기에 조금 벗어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투자를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지금 아까 그린본드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본드 채권에 대한 이자율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ESG 경영을 해야 되느냐 그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도달한 관점은 ESG 경영은 해야 된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국내에서의 이슈였다면 뭐 그냥 덮고 갈 수도 있을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경영이 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은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정부의 뭐 국격 이런 부분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한란의 고민을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또 주식시장의 상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해관계자들, 주식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말 그대로 안 좋은 평가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란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이 시대의 흐름에 필수적이고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지금 ESG 경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채팅방에 그 아마 답변은 좀 드리기 시간상 답변은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공사의 정기수소
대체 에너지, 그럼 궁극적으로 본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지속 가능성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가스공사의 질문 좀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각 기관에서 ESG 경영 도입 시에 기관장 의지, 내부 직원 인식 등 고려해서 과연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ESG 경영 추진할 거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셨습니다. 예. 중요한 또 얘기긴 한데 저희가 시간상 좀 그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많은 얘기 들어봤고요. 뭐 또 추후에 계속 얘기할 주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11월 달에 아마 이 소트 한 번 더 저희가 격월로 진행하고 있어서 3회 진행할 건데요. 그때 또 못다한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용택 팀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생산적인 토론으로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그 전체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를 비롯해서 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말씀 듣다 보니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의 결과물인 영상 자료 그리고 논의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는 진흥원 온라인 채널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올해 21년의 마지막 포럼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해 주신 시간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회 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